21번 빗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왕 1년 3월 14일 광해를 패하여 군으로 봉하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광해군 다음 임금이 되겠죠? 바로 누구죠? 인조 반정과 관련됐으니까 이것은 인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광정, 이귀, 김유 등의 관직을 제수하다. 인조 반정의 대표적인 공신들이죠.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이제 반정의 그러한 이유로 뽑히는 것이 영창대군과 인목대비를 자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패하는 패모 살제 예, 이런 문제점을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인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찾는 것인데 자 인조는 뭐 그렇게 뭐 큰 업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호란이라는 큰 환란이 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호란을 과 관련된 여진족을 이제 후금이죠. 예. 후금과의 그러한 항쟁을 준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느냐? 먼저 이제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자, 이괄의 난이 있었죠. 예. 이 이괄이 이 농공행상 반정의 농공행상에서 이제 크게 불만을 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북 쪽에서 이제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인조는 일단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후금과의 그러한 갈등을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이 도성을 이제 방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기 자신이 반정을 일으켰다는 것은 또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성 방어와 관련돼서 어영청을 1623년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갈에 난 이후에는 이갈이 서북쪽에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경기도 북쪽 방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영청을 그 다음에 1624년에 그 다음에 아, 남한산성과 관련돼서 경기도 남쪽에는 수어청 이것을 이제 차례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오군영종 3개가 무려 인조 때 후금과의 항쟁 이거래 난과 관련돼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떠한 왕의 업적인지 살펴보죠. 이시의 난, 함경도 쪽에서 그 토호 세력인 이시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것이 이제 향촌 자치 기구인 이제 유향소 기회를 빌미로 해서 폐지를 했는데 이것은 세조 때 있었던 일이고요. 문신의 재교육을 위한 초기의 문신제를 시작한 사람은 조선 후기 정조가 되겠죠. 전제상정서를 설립하고 전분육등법, 자 전세지도에 대해서 공법이라는 것을 세종 때 마련하게 되죠. 그 핵심 내용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육등법, 그다음에 풍흉에 따라서 연분구등법으로 1결당 20에서 4도로 신축성 있게 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급, 신유 등을 파견해 나선 정벌을 단행한 사람은 바로 효정이죠. 북벌을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 부대가 당시 청의 요청으로 이제 러시아가 흑룡강 쪽에서 이제 침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벌하러 변급과 신유를 파견하게 된 것이죠. 자, 다음 22번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건 지역에 대한 역사를 물어보는 것인데 자, 촉성루가 나오고 김시민 장군 전공비가 나왔습니다. 자, 촉성루는 논개가 외장을 이제 끌어안고 이제 투신한 곳이고 김시민 장군은 진주대첩의 그러한 주역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진주가 되겠습니다. 자, 진주 지역에 대한 지역사로 많이 물어보는 것은 임진왜란 때 이 논개와 김시민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이 있냐면 조선 말기 세도 정치 때 진주밀란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 진주밀란과 관련된 사람이 이 지역의 잠반 몰락한 양반인 유계춘이 당시 경상 우병마사인 백낙신의 그 탐악에 맞서서 이제 봉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박규수가 안핵사로 이를 이제 초무하러 왔을 때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삼정의 문란이라는 것을 알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일제 시대에는
바로 형평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백정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이 형평운동이 1923년 조선 형평사라는 조직을 통해서 진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유기춘이 백낙진의 수탈에 맞서 봉기한 지역을 조사한다. 자, 나머지는 어디 지역과 관련지 살펴보죠. 김만덕은 제주도 지역의 그런 이제 노비 출신의 그런 여류 그 사업가가 되죠. 그래서 당시 정조 때 이제 그 빈민들이 많이 생겼는데 수해로 인해서 이때 자신의 재산을 풀어서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정묘호란 때 정봉수가 활약한 곳은 평북 의주 옆에 보면 이제 철산이라는 곳이 있죠. 예, 철산 지역에서 의병을 이끌고 어, 후금군과 맞서 잘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자산어버 물고기 어류도감과 관련되어 있는 이 자산어버를 저술한 것은 바로 흑산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립이 배수이진을 치고 임진한테 싸운 것은 바로 충주가 되죠. 충주 탄금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밑줄근 주상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주상께서 각 궁방과 중앙관서에 공로비를 해방시켜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허락하셨네. 중앙관서에 공로비를 해방시킨 사람은 바로 순조가 되겠죠. 신유년 1801년에 공로비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신유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아주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인 신유 사옥이 있었죠. 이때 주문모 등 청나라 사제 등을 비롯해서 많은 근기 지역의 남인들이 당시 이제 천주교를 많이 신봉을 했는데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은 처형당하고 또 다른 형인 정약전, 앞서 문제에 나왔던 자산어보로 쓴 정약전, 그리고 다산 정약용은 각각 흑산도와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죠. 등등등등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예, 신유 천주교 박해가 순조 때 있었다는 거. 자, 나머지는 어떤 왕의 재위 시절에 있었는지 살펴보죠.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앞서 제가 진주 지역 얘기를 할 때 진주 밀란 이때 안핵사로 이제 파견이 됐던 박규수가 삼정의 문란이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의 원인이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건의해서 설치되었지만 효과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즉위를 하고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제를 각각 호포제, 사창제, 양전사업 등으로 잘 해결하였습니다. 자, 명예 요청으로 강홍립의 부대가 파견이 되어서 중립 외교의 일환으로 적당히 싸우다가 포로가 됐었죠. 자, 이것은 광해군 때가 되겠죠. 자, 중립외교와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붕당의 폐해를 경기하기 위한 탕평배가 건립이 됐다. 탕평책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영조가 되겠죠. 자신의 그 탕평책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탕평비를 1742년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 조선 최후의 법전인 대전회통이 표창된 시기는 바로 고종 때가 되겠죠. 흥선대원군의 개혁대인 1865년에 대전회통이 편찬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24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상인에 대해서 말해볼까. 자, 개성상인인 누구는 개성상인은 송상이라고 그러죠. 사계치포법이라는 독특한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회계법을 고안했다. 자, 뭐뭇은 한강을 무대로 서울경, 경강상인이 되겠죠. 이들은 정부의 세금 곡식을 운송하고 강을 무대로 한 상인이다. 자, 이들은 대표적인 사상 중에서 규모가 좀 있는 상인들이죠. 자, 살펴보면은 자, 1. 해상 공국을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자, 이것은 보부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개항 후
조총 상미 무력 장정에 의해서 외국 상인들이 내지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보부상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민시척족이 이들을 후원하는 해주죠. 이 해상공국을 설치를 해주고 특권을 주는데 한편으로 이것은 자유로운 상업을 발전을 막 저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신정변 때 폐지의 대상으로 뽑혔고요. 틀렸고요.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다. 최대의 상인이기 때문에 지점도 있죠. 예,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나 책문후 씨를 통해 청과의 무역을 주도했다. 청과의 무역을 주도한 것은 의주 상인인 바로 완상에 해당이 되겠고요. 금난정권을 행사해 사상 사적인 상인들의 활동을 억압을했다. 자, 이것은 도성의 상인들인 시전 상인이 되겠죠. 정조 때 신의 통공 조치로 인해서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 정권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를 설립하였다. 자, 이제 개항기 때 이제 외국 그러한 상회사에 맞서서 그런 자본의 침투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좀 규모가 있는 상인들도 합작을 해서 회사를 차리는 것이죠. 상회사를. 그래서 1883년에 이 대동상회가 설립이 됐는데 조선 후기에 좀 자본이 제일 많은 그러한 상인 계통이 뭐가 있냐면 바로 객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대동상회를 1884년에 설립했고 이어서 뭐 장통 회사도 있고요.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다음에 제시된 조선의 관찬, 국가가 편찬한 기록물 중 하나를 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조보, 일성록, 비변사 등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전부 다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하기 위한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자, 조보라는 건 관청에서 알리는 뭐 일종의 그러한 알림 신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일성록은 이 성이 이제 하루하루를 반성한다는 뜻인데 왕의 일기가 됩니다. 비변사 등록은 조선후기 최고 정무를 담당하는 이 비변사의 그러한 일지가 되겠고요. 승정원 일기는 왕의 비서실이죠. 제일 중요한 그런 자료가 이 승정원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이런 것 등이 다 취합을 해서 조선왕조실록을 춘추관에서 관장을 해서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조보가 등재되었다. 관보인 조보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아니죠. 요거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승정원 일기와 그 다음에 조선 왕조 실록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각각 조선 왕조 실록은 1997년, 승정원 일기는 2001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번에 광해군 때 일성록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이 일성록의 효시는 1760년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 정조가 세손이었던 1760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변사 등록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발행한 관보다 그것은 승정원 일기가 되겠죠. 틀렸고 그 다음에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했다. 이게 일성록인데 승정원 일기라면 틀렸죠. 다 틀려서 정답은 5번이고 조선왕조 실록을 관장하는 관청은 바로 춘추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도심의 문화유산 서울 도성에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사직단이 있는데 자 사직단이라는 건 토지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 이것을 숭배하는 그래서 흔히 이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종묘 역대 국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신 이 종묘와 이 토지와 거기서 나타나는 곡식이 나라를 살리는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가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는 곳이다. 이것은 종묘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러면 뭐 2번도 당연히 틀렸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종묘인데 초계 장수인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동생 의동생 관우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다. 자, 이것은 관우를 이제 추앙을 해서 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관왕묘가 되는데, 임진왜란 때 이제 명군이 왔죠. 이들이 이제 관우를 이제 굉장히 숭배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그 동대문과 신설동 사이에 보면 동묘라는 것이 바로 이 동관왕묘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다 문묘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해화역 문묘 이건 이제 성균관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자 성균관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러한 관악은 이제 학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교육적 기능도 있지만 제사의 기능도 있는데, 제사와 관련된 것은 이제 대성전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공자를 이제 공자를 이제 제사 지는 것이 이제 문묘라고 그러죠. 문묘와 그 좌우에 한국과 중국의 18 철연 그 제자들 뛰어난 성리학자 유학자들 이 사람들을 이제 숭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과 관련돼서는 강의의 그런 공간인 명륜당이 있죠.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라에 보면은 라가 동관왕묘인데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한 곳이다. 이건 이제 성경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성균관이 혁파되었다. 아니죠. 흥선대원군이 혁파한 것은 이제 사학에 해당하는 서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만동묘라고 해가지고 충북 괴산 화양리에 가면은 이제 송시열이 바로 그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데,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아가 이제 명예 그 우리 조선의 임진왜란 때 원군을 맺었던 신종과 명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을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서인들의 어떤 집결지가 되는 것이죠. 이 만동묘 흥선대원군이 젊은 시절에 여기서 수모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폐를 했죠.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자, 다 틀렸으니까 결국 정답은 이제 어, 5번이 되겠는데, 구강이 신농과 후직 이 농자가 들어왔죠. 선농도 아니라는 것은 구강이 이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이제 농사 짓는 것을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농과 후직이라는 건 이제 농업과 관련된 중국의 성현이 되는데, 바로 이들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농업 어, 시범과 관련된 곳이다. 그게 선농단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을 옳은 것은, 이것은 이 나라가 조선의 임상을 수입하기 위해 1710년에 발행한 은하이다. 자, 당시 조선의 임상은 어쩌고저쩌고인데 주로 부산의 초량외관에서 이루어진 인삼 교육을 통해 많은 양의 은이 조선으로 유입이 됐고, 이렇게 확보한 은으로 조선 상인들은 청에서 비단 등을 사들였다. 여기 초량외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나라는 일본에 해당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일본과 관련된 걸 찾아본다면,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광군을 조직하여 신임에 대비했다. 이건 고려 정종 때 바로 거란족을 침략을 대비한 것이죠. 947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학문 교류를 위해 만권당을 설립하였다. 어디다 세웠느냐? 어, 이건 이제 충서랑 고려 말 충서랑 관련되어 있는데, 원의 수도인 연경, 그러니까 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14년에 여기다가 이제 만권당이라는 도서관을 설립을 하고, 우리나라의 고려의 이재현이라든지 원의 조맹구 같은 학자들을 서로 교육해 했습니다.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 이것은 이제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중국,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4대 외교를 이제 펼친 대상이 바로 중국 명나라가 되겠죠. 바로 명과 이제 명에 대해서 이제 4대 외교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파견되는 사신들을 말합니다. 정기적인 사신들이 바로 이러한 사계절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다 틀렸고요.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재개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 조선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하고 그 다음에 계해약조를 통해서 어, 이제 일정한 배와 그 다음에 쌀을 이제 교육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삼포해안을 거치면서 점점점 줄어들다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관계가 끊어졌죠. 그런데 이제 선조 이제 거의 말년에 1607년에 이제 독구가 막부와 다시 국교를 재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대에 이르러서 기유약조를 체결을 해서 다시 무역을 정상적으로 재개를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조선 정계에는 이제 삼포, 부산포, 연포, 제포 이렇게 개항을 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부산 이제 외관에서만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두무포라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곧 얼마 안 돼서 이제 숙종 때 이제 초량으로 옮기면서 이 초량이 대표적인 바로 외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인삼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자, 일본이 은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결제 대금으로 은이 많이 유입이 되고 또 이 은으로 청은 또 이제 청의 그런 강세가 있는 것이 이제 비단이 되겠죠. 이런 것 등을 사들이는 조선 청일의 그런 교육이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절 왕래를 위해 한성의 북평관 또는 이걸 야인관이라고 하는데 야인이라는 것은 여진족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여진과 어떤 회유책의 인원으로서 그런 사절단을 위한 그런 공간, 바로 북평관을 수도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가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유성룡이 다시 재상이 되자 윤국형 등이 선비들을 구별하여 자기들에게 붙는 자를 뭐뭐라 그러고 뜻을 달리하는 자를 북인이라 하여 크게 열어놨습니다. 이처럼 유성룡이 사당을 키우고 사료를 배청하는데 모두 윤국형 등이 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유성룡은 자 바로 무슨 붕당 관련돼 있죠? 바로 동인. 다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질 때 바로 남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인이 되겠는데요. 자, 이 동인은 이제 그 무엇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느냐? 바로 어, 주리론과 관련된 영남 주리론과 관련돼 있는 이제 이연적의 이러한 주리론적 사상을 이황이 받들게 되고요. 이 이황의 그러한 계통을 이제 받아들인 쪽이 바로 남인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유성룡이라든지 김성일 이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인을 형성하는 또 다른 계통이 뭐가 있냐면 이제 조식이 있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 자, 이제 경상도 지역을 이제 낙동강이 흐를 때 이제 그 이쪽 그 영남 이제 경상 이제 좌도와 우도가 있다면 경상 우도 쪽이 바로 퇴계 이황과 안동 쪽에 도산서원으로 대표되는 그 다음에 이연적 경주 쪽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우도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좌도 쪽 그래서 뭐 함양을 이제 대표로 하게 되죠. 조식 선생 이쪽 계열이 이제 조금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명 이제 조식을 이제 신봉하는 쪽을 이제 북인이라고 그러고 이제 정인홍이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성룡이 이제 개통이 되는 것을 여기 이쪽인 바로 이제 남인이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동인이 처음에는 남인과 북인의 어떤 시작에 있어서는 이제 막 섞여 있었지만 이게 이제 분화가 되는 것이죠. 이연적 이황 계통의 경상 우도 쪽이 되느냐 아니면 좌도 쪽 이쪽 이제 북인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죠. 남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죠. 광해군식의 국정을 이끌었다. 자, 광해군식이 집권한 것은 바로 북인이 되겠죠. 바로 이 정인홍. 예, 바로 이제 정인홍이 바로 북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신황국으로 정권을 향한 것은 이제 서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경신왕국 때 다시 이제 남인을 이제 누르고 이제 집권했는데 이 남인에 대해 처벌을 놓고서 강경론이 노론이 되겠고요. 옹건론이 이제 소론이 됩니다. 강경론이 이제 노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송시열이 되겠고요. 소론 쪽에는 뭐 윤중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해예성에서 자의 대비의 기년복을 주장했다. 자, 현종 때 음, 효종과 효종교의 국상을 놓고서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몇 년상을 해야 될 것이냐, 몇 개월을 해야 될 것이냐를 놓고서 이제 예송 논쟁이 있는데 기해예성이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난 예송이죠. 1659년 효종이 죽었을 때 있는데 자, 왕권을 강조하는 남인 쪽은 좀 길게, 신권을 강조하는 서인은 좀 짧습니다. 기년이라는 것은 1년설이 되는데 이것은 서인이 되겠고요. 남인은 어, 3년 쌍을 해야 된다. 당연히 효종이 차자이지만 이제 국왕의 그러한 위치로 볼 때 국조 5례에 의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장자 취급해야 된다. 그렇지만 서인은 왕도 4대부의 연장이기 때문에 4대부의 룰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장자가 아니니까 1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년복을 주장한 것은 바로 서인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열이 모반 사건을 내세워 기축곡사를 주도하였다. 자, 이 정엽이란 사람은 원래는 서인인데 동인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따라서 서인 쪽에서는 정열입을 안 좋게 보는 이 때문에 이 사람이 모반 사건을 내세우자 서인들이 이제 기축곡사를 주도를 해서 동인을 크게 탄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서 이제 정철이라는 사람이 이 기초곡사를 주도로 해서 많은 동인들을 크게 탄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서인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남인과 관련된 거 이원적과 이황의 그런 계통 바로 경상 우도 쪽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가정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최재우 하면은 뭐 이건 동학이라는 것을 뭐 쉽게 알 수 있죠. 동학은 인간 존중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인간은 누구나 다 하늘님 또는 하느님 그걸 천주라고 그러죠. 천주를 모실 수 있는 모실 시자 고귀한 존재이다. 시천주 뭐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런 것은 결국 인간 평등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한 종교가 있느냐? 배제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했다. 이것은 개신교, 개신교에 여러 분파가 있지만 이것은 배제 학당하고 관련된 것은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되겠죠. 그래서 1885년 배제 학당을 세우게 되고요. 개신교 중 이제 장로교 쪽의 대표적인 사람인 언더우드는 같은 해 조금 뒤에 경신 학당을 세우게 됩니다. 일제 통제에 맞서 사철령 폐지 운동을 펼친 사람 대표적인 일제 저항 불교인 바로 한용운 선생이 되겠죠.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새사랑 운동을 전개한 것은 불교의 어떤 새로운 어떤 아류 분파인 바로 원불교가 되겠습니다.
박준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시했죠. 그 다음에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는 것은 이것은 바로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이제 그 탄압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1791년 바로 이제 신의 사옥이 있는데 이때 진산 사건이라 가지고 자기 모친의 그러한 신주를 이제 불태우는 뭐 그러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됐기도 했는데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크게 이제 탄압을 받게 됩니다. 동학은 제사 신주 이런 것을 거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평등을 너무 강조하는데 계급을 중시하는 이런 조선 사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학이나 천주교는 둘 다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동학은 동양적인 정서, 제사를 부정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천주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 제사를 굉장히 현재와는 좀 다르지만 당시에는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다음 30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낙향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했던 전북 부안군의 반계서당입니다. 반계수록을 저술했다. 중농적 실학의 선구자 유형원이 되겠죠. 자, 유형원 뭐 실학할 때 뭐 꼭 나오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사, 농, 공, 상. 자, 신분을 뭐 부정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맞게 토지를 골고루 분배하자. 그래서 균전론을 주장했고 여기에 따라 조세와 병역 같은 것을 조절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결국 이것은 농사를 지으려면 경자 유전, 농사 짓는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영농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신분에 따른 뭐 토지의 어떤 차등 분배는 있지만 골고루 나눠준다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살펴보죠. 정조 때 규장각 검사관으로 활동했다. 자, 여기에는 배경사람 세 사람이 있죠. 발해고를 저술한 유득공, 그 다음에 북학의를 저술한 박제가, 그러니까 실학 관련된 사람이 이제 박제가 많이 나오죠. 북학파 실학자이죠. 중상론적 실학자, 서이수 이런 사람들이 있겠고요.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사만의 이치를 고증한 사람은 이제 광해군 때 한백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전설을 주장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사람은 북학파 실학자인 바로 홍대용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행사를 따라 청에 다녀온 후 이 사람도 이제 북학파 실학자이죠. 열하의기를 집필한 사람은 연암 박지원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균전론을 주장한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